2023년 봄 소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 단지. 석양이 물들고 거리는 한적하지만 3층 빌라의 한 세대만은 항상 커튼이 쳐져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편의점 사장 김 씨가 단골 손님에게 속삭인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니까. 어떤 때는 아이 울음소리, 어떤 때는 여자가 비명 지르는 소리. 정말요? 그뿐만 아니야. 새벽 3시쯤 되면 택시들이 자주 와. 근데 타는 사람들 표정이 영 이상해. 마치 혼이 빠진 것 같더라고. 노형준 경감은 이런 소문을 접하고 순찰차에서 내린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로 날카로운 눈매와 지친 얼굴이 그를 특징짓는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여전히 예리하다. 형준은 건물을 유심히 관찰한다. 다른 집들과 달리 이 집만 창문에 검은 비닐이 붙어 있다. 발코니에는 빨래가 없고 우편함엔 광고지만 가득하다. 이상하네. 형준이 중얼거린다. 동료 형사가 다가온다. 뭔가 발견하셨어요? 저 집만 생활에 흔적이 없어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맞나? 주민 제보로는 문신한 남자들과 함께 사는 젊은 여성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밤에만 외출하고 낮에는 모두 집에 있다고 합니다. 형준은 무언가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짓는다. 감시 카메라 설치는? 빌라 입구와 주차장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지난 일주일 감시 결과 낮에는 정말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 11시가 넘으면 갑자기 활발해집니다. 마치 흡혈귀들 같아요. 그날 밤 한소연이 빌라에서 나온다. 마른 체구의 불안한 표정의 여성. 하지만 형준이 주목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다. 주위를 살피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다. 소연은 쓰레기통에 무언가를 버린다. 형준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니 휴대폰이다. 그녀는 미리 불러둔 택시에 급히 탑승한다. 어디로 모실까요? 가장 먼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떠나자마자 빌라에서 정우석이 뛰쳐나온다. 그는 쓰레기통을 뒤져 소연의 핸드폰을 찾아내고 즉시 전화를 건다. 나이 누나 소연이 도망쳤어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찾아내. 새벽 전에. 형준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직감적으로 안다. 여기서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부모님 집 거실에 앉아 있다. 떨리는 손을 감싸고 울음을 참는다. 부모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본다. 소연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됐잖니. 소연은 한참을 침묵하다 마침내 입을 연다. 엄마 저는 그 집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했어요. 충격에 휩싸인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노형준에게 배정된다. 경찰서 조사실. 소연은 형준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한다. 하지만 형준은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나이 언니가 접대 일을 소개해준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죠. 강나희가 어떻게 당신을 접촉했나요? 소연이 잠시 망설인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연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형준은 메모하며 질문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사람은 모든 걸 미리 계획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도 가족과 멀어져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집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은? 강나희요. 모두가 여왕님이라고 불러야 했어요. 그 사람은. 소연이 몸을 떤다.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고 조종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형준이 강나희의 사진을 보여준다. 30대 초반 아름답지만 차가운 눈빛의 여성. 이 사람이 맞습니까? 소연은 사진을 보자 더욱 긴장한다. 네. 여왕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그 사람 눈을 보면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집에는 누가 있었나요? 나희의 남편 민도현이 있었고 정우석이라는 젊은 남자도 그리고 오태준도요. 오태준은 누구죠? 소연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태준은 원래 이주희라는 피해자의 오빠였어요. 처음에는 주희를 구하러 왔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한다. 나중엔 그들 편이 됐어요.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형준의 표정이 엄중해진다. 가족이 가해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나이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처음엔 다정하고 친절하게 다가가죠. 그러다 점점 통제하기 시작해요.
아직 그 집에 남아있는 피해자가 있습니까? 이주희 그리고 주희의 3살 배기 아이도요. 소연이 눈물을 흘린다. 아이는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어요. 주희를 협박하는 도구로요. 강나희의 빌라 내부. 호화로운 가구와 명품 가방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다. 모든 창문에 이중 커튼이 쳐져 있고 현관문에는 여러 개의 자물쇠가 달려 있다. 강나희는 고급 홈웨어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다. 아름다우면서도 눈빛은 차갑다. 그녀의 SNS에는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하지만 지금 그녀의 표정은 그와는 정반대다. 남편 민도현이 차를 가져온다. 그는 나희 앞에서 항상 조심스럽다. 여보, 소연이 찾았어? 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한다. 아직요 전화도 안 받고 위치 추적도 안 돼요. 그가 망설이며 덧붙인다. 혹시 경찰에 갔을까요? 나희는 차를 마시며 냉정하게 말한다. 그럴 리 없어. 소연이는 착해.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쳐간다. 정우석이 들어온다. 누나 주희가 오늘도 할당량을 못 채웠대요. 나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진다. 데려와. 이주희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거실에 끌려온다. 그녀는 마른 몸에 피곤한 얼굴이다. 하지만 형준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은 주희에게는 소연이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다. 여왕님, 죄송합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희가 일어나 주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다. 내 아이 보고 싶지? 그럼 내 말 잘 들어야지. 주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다. 두려움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일은 2배로 채워와. 알았지? 한편 형준은 강나희의 배경을 조사한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수수께끼투성이다. 공식적으로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20대에 갑자기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다.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형준은 강나희의 SNS를 분석한다. 이상해. 이 여자 SNS를 보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료가 화면을 가리킨다.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남편이 선물해준 가방이라고 했는데 이 가방 가격이 500만 원이에요. 합법적인 수입원이 있나? 전혀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계좌에는 억 단위 돈이 들어와요. 형준은 소연의 증언을 다시 살펴본다. 뭔가 빠진 부분이 있다는 직감이 든다. 소연 씨를 다시 불러봅시다. 더 물어볼 게 있어요. 소연이 다시 조사실에 왔을 때 형준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소연 씨 그 집에서 일어난 일 중에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나요? 소연이 불안해한다.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 다른 피해자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든지.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연다. 실은 저보다 먼저 있던 피해자가 있었어요. 형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누구죠? 이름은 김미영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고 소연이 떨린다. 그 사람은 도망치려다 잡혔어요. 그 다음엔? 소연이 울음을 터뜨린다. 며칠 후에 없어졌어요. 나이가 교육을 받으러 갔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형준의 표정이 굳는다. 혹시 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피해자들이 더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죠. 그날 밤 형준은 혼자 빌라 주변을 배회한다. 주민들이 말한 괴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밤 12시가 넘자 정말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어디선가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남성의 거친 목소리. 빨리 해. 형준은 녹음기를 꺼내 소리를 녹음한다. 새벽 3시쯤 정말로 택시 한 대가 온다. 한 여성이 지친 모습으로 내리는데 그녀의 옷은 흐트러져 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 이주일까? 형준은 생각한다. 다음 날 형준은 택시기사를 추적해 인터뷰한다. 그 집 손님들이 좀 이상해요. 택시기사가 말한다. 항상 말이 없고 목적지도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춘다. 가끔 울고 있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신고는 안 했나요? 했죠. 하지만 경찰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형주는 이제 확신한다. 저 빌라에서 뭔가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형주는 수사팀 회의를 소집한다. 피해자 증언과 주변 상황을 종합할 때 이는 단순한 성매매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팀원이 질문한다. 김미영이라는 여성은 찾았나요? 아직요. 하지만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바 없어요. 가족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다른 팀원이 보고한다. 강나희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뭔가요? 한 달 전 익산 지역의 한 번호로 여러 번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의 주인을 조사해보니 폐업한 장례식장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진다. 형준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진다. 혹시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김미영 씨에게 최악의 상황이 일어난 건 아닐까요? 형준은 고개를 끄덕인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출 작전을 앞당겨야겠어요. 그날 저녁 강나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다. 화장을 지운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드러난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미영이 미안해. 민도현이 뒤에서 나타난다. 뭐라고 했어? 나희는 재빨리 표정을 바꾼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간다. 후회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다음 날 형준의 팀은 빌라 주변에 잠복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다. 김미영의 행방을 찾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오후 2시 강나희와 민도현, 정우석, 태준이 함께 빌라를 나온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그들이 가지고 나오는 큰 가방이 하나 있다. 형준의 무전기가 울린다. 목표물 이동 중입니다. 큰 가방을 소지하고 있어요. 미행을 계속하되 절대 들키지 마라. 강나해 일행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야산으로 향한다. 형준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강나희가 먼저 나오려는 순간 복도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난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강나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곧 차갑게 미소를 짓는다. 민도현은 당황해 뒤로 물러서고 우석은 저항하려다 제압당한다. 태준은 얼빠진 표정으로 서 있다. 형준이 강나희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운다. 강나희. 인신매매, 폭행, 협박,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희는 형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는다. 증거 있어요? 다 합의한 일인데. 형준은 차갑게 대답한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씨는 어디 있습니까? 나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린다. 하지만 곧 다시 냉정해진다. 누구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 경찰들이 빌라로 진입한다. 한 팀원이 주희와 아이를 발견하고 신속히 구출한다. 주희는 아이를 꼭 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합니다. 주희는 구조대원의 말에도 계속 떨고 있다. 그녀는 아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겨우 말한다. 정말 끝난 건가요? 하지만 형준은 더 중요한 것을 찾고 있다. 빌라 곳곳을 수색하며 김미영의 흔적을 찾는다. 그리고 나희의 방 옷장 뒤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형준이 벽을 두드리자 속이 빈 소리가 난다. 벽을 뜯어내자 작은 공간이 나타난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휴대폰과 신분증, 그리고 핏자국이 묻은 옷가지들이 있다. 김미영. 신분증 중 하나에서 김미영의 사진을 발견한 형준의 얼굴이 굳는다. 경찰서. 강나희는 취조실에 앉아 있다. 하지만 이번엔 여유가 없다. 형준이 들어와 김미영의 신분증을 테이블에 올려놓는다. 이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희는 신분증을 보며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아니, 그렇게 보이는 표정을 드러낸다. 미영이는 특별했어요. 형준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일까? 어떻게 특별했죠?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나희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인다. 오히려 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긴 침묵 후 나희가 고개를 든다. 변호사와 상의 후에 말하겠어요. 형준은 나희의 교묘한 회피를 감지한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숨기고 있다. 한편 형준은 빌라 수색에 몰두한다.
그는 벽 뒤 은밀한 공간에서 또 다른 단서를 찾아낸다. 여러 개의 다이어리. 첫 번째 다이어리는 김미영의 것이다. 나희는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녀도 한때는 피해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 다이어리는 놀랍게도 강나희의 것이다.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미영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예전의 나를 본다. 그때는 순수했던 나를. 형주는 이 일기를 읽으며 혼란스러워한다. 이것도 계산된 연출일까? 정우석은 완전히 무너져 자백한다. 하지만 그의 진술에는 중요한 공백이 있다. 나이 누나가 그냥 겁만 주라고 했는데. 그가 멈춘다. 아니 정확히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오태주는 더욱 복잡한 심리를 드러낸다. 나이 누나는 마법사 같았어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죠. 저의 경우엔 주위에 대한 죄책감이었고요. 주인은 다른 방에서 아이를 안고 진술하고 있다. 그녀의 증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다. 김미영 언니는 저를 도우려다 죽었어요. 형사가 놀란다. 무슨 뜻입니까? 미영 언니가 저와 제 아이를 빼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할 증거도 모으고 있었고요. 그걸 강나희가 알았나요? 주희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희가 미영 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모든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미영 언니를 불러서 교육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희가 눈물을 흘린다.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아직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더 있다. 그녀는 망설이다 입을 연다. 실은 저도 미영 언니의 계획에 참여했어요. 증거 수집을 도왔거든요. 어떤 증거요? 주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손님들과의 대화를 녹음했어요. 그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형사의 눈이 번쩍인다. 그 녹음 파일은 어디 있나요? 미영 언니가 가지고 있었어요. USB에 저장해서. 형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빌라를 수색한다. 그리고 김미영의 침실에서 침대 매트리스 사이에 숨겨진 USB를 발견한다. USB 파일을 열어본 형주는 경악한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들어있고 그 중에는 지역 유지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다. 이건 단순한 성매매 사건이 아니네. 형주는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는다. 이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겠네. 왜요?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형준, 자네도 30년 경력이면 알 텐데. 어떤 진실은 덮어두는 게 모두를 위해 좋아. 형주는 상관의 말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한편 강나희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받는다. 의외의 인물이 나타난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오랜만이야, 나희. 나희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아버지. 이번엔 선을 넘었구나. 나희는 냉소적으로 웃는다. 제가 누구에게 배웠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달라. 너는 선을 넘었어. 면회가 끝난 후 나희는 혼자 중얼거린다. 선을 넘었다고. 웃기네. 형주는 김미영이 매장된 장소를 찾기 위해 정우석과 함께 산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정우석 씨, 강나희가 당신에게 정확히 뭐라고 지시했나요? 우석이 떨린다. 그냥 조용히 하라고만. 조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우석은 대답하지 못한다. 형주는 그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안다. 산속에서 시신을 발견한 후 부검 결과가 나온다. 김미영은 단순한 낙상사가 아니었다. 머리에 둔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형주는 이 결과를 강나희에게 제시한다. 이것도 사고인가요? 나희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인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진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로? 나희는 형준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 형사님, 저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형준은 그녀의 말에 속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진실한 것을 본 것 같기도 하다. 재판이 시작된다. 하지만 형준은 여전히 USB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상부의 압력 때문이다.
법정에서 강나희의 최후 진술이 시작된다. 저는 13살 때부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김미영을 제가 죽였어요.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제가 죽인 거나 다름없어요. 그녀는 피해자들이 앉은 방향을 바라본다.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그녀가 잠시 멈춘다.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판장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강나희는 판결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소연과 주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복잡할 뿐이다. 5년 후 강나희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쓴다. 받는 사람은 소연이다. 소연아, 네가 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다. 미영이 꿈을 자주 꿔 그 사람은 날 용서한다고 해. 하지만 난 그게 진짜인지 내 죄책감이 만든 환상인지 모르겠어. 너희가 센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대단해. 나는 여기서 다른 수감자들을 상담해. 나 같은 사람들을. 하지만 가끔 생각해. 내가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조종을 하는 건가? 혼란스러워. 내가 진심인지 아직도 연기하는 건지 나조차 모르겠어. 소연은 편지를 읽고 오랜 시간 생각한다. 그리고 답장을 쓰지 않기로 결심한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는 것이 맞다. 주희는 아이와 함께 김미영의 묘소를 찾는다. 미영 이모는 정말 우리를 구해준 거야? 주희는 아이를 안으며 대답한다. 그래, 이모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과연 나희는 진심으로 변한 걸까? 아니면 죽는 순간까지 연기를 계속할까? 형주는 완전히 은퇴했지만 가끔 강나희의 편지를 받는다. 그녀는 형준에게만큼은 다른 톤으로 편지를 쓴다. 형사님, 전 아직도 저를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지. 어쩌면 그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과는 같으니까요. 전 평생 여기 있을 거고 피해자들은 자유로우니까요. 형주는 그 편지를 읽고 쓴웃음을 짓는다. 끝까지 수수께끼 같은 여자다. 소연과 주희의 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장된다. 그들은 매년 김미영 추모 행사를 연다. 하지만 강나희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소연과 주희는 새로운 피해자를 상담하고 있다. 처음에는 좋은 일자리인 줄 알았어요. 소연과 주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준비되어 있다. 김미영이 남긴 유산과 함께.